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정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한번 네. 닉네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레노라고 합니다. 레노예요. 레노.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제 스페인에 네. 어학연수 비슷하게 약간 스페인어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스페인어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술만 배워왔지만 어쨌든 거기서 얻은 네임이 이제 레노였습니다. 약간 레오나르도에 비슷한 걸 줄여서 약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는 또 성이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저만의 부모님이 주신 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비밀로 남겨두고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노버 뭐 있지 않나요? 레노버 있죠. 전자기기 레노. 하는 예. 노트북 굉장히 유명합니다. 알겠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레노 네. 좋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이 닉네임 고민을 안 하고 왔는데 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네. 저는 제가 단편 소설 같은 것을 이제 써보고 싶어서 활동하는 작가 모임이 있어요. 이제 등단한 작가분도 계시고 이제 저처럼 초보 지망생들도 있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제가 그 모임의 그 모임명을 제가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들끼리 또 이런 모임원들끼리 내부 공모전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제게 작가분들이 좋다고 제가 적은 이름을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적한 삶이라는 이름의 이제 작가 모임이 됐는데 어떤 뜻이냐면 한 글자 적다 보면 하나의 삶이 되는 글쓰기 모임 대략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진짜 좋은데요. 한 글자 적다 보면 좀 좋은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기존에 갑자기 생각해온 닉네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한삼이라고 한삼 짓고 가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실수했네. 아니요. 아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 안 했구나. 제가 지금 좀 책 저희가, 읽는데 부담이 생겨서 제가 잊어본 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래도 뭐 좋은 닉네임이 나왔으니까. 네, 한삼님. 네. 한삼님. 예, 한삼 레노님. 레노입니다. 저는 무수비. 무수비의 뜻은 그 없을 무에 그 어퍼스트리피 S 한 다음에 그 영어 B예요. 없음의 존재. 그 뭐지? 너의 이름은에 나온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무습이고 고래도 무습이고 와래도 무습이고 인연이다 이런 뜻도 있고 무의 존재 이런 뜻도 있고 뭐 요건 뭐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지난 시간까지 1회를 했었고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011년 제2회를 단편 2편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작품은 김혜란 작가님의 물속 골리앗이에요.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딱 읽고 나서 소감. 읽고 나서. 네, 솔직한 소감. 제 느낌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양의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란 거를 일단 한번 깔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깔고 가다 보면은 제가 이걸 딱 보고서 느낀 거는 약간 드라마 스페셜의 한 편을 본 느낌? 아니면 뭐 넷플릭스로 말하자면은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를 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알죠, 블랙미러. 네네네. 그래서 하나의 뭔가 결과까지 약간 잘 쓰여진 짧은 이야기를 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좋았네요. 네네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확실히 대상이구나. 역시 대상은 달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상은 다르다. 대상은 다르다. 예, 저도 그런 느낌 받았고요. 네. 한삼님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주인공한테 많은 시련을 줄 수가 있나 한 소설에서 단편 소설이잖아요. 보통 이제 하나의 가벼운 시련을 이제 겪어가면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자연재해에다가 또 가족을 잃은 슬픔에다가 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이게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소화하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그 감정의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불쌍하다.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소감도 일단은 제가 처음 보고 나서는 솔직히 저는 좀 어려웠어요. 전 이걸 1회를 봤잖아요. 네. 근데 1회보다 좀 뭐랄까 이 난해하다 그러긴 난해하다 그래야 되나? 좀 저한테는 이게 어떤 벽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2번쯤 읽으니까 그제서야 좀 이게 제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소설 많이 안 읽어봤고 그래서 소설을 좀 몸에 익히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학 채널을 만든 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작가 지망생의 느낌으로 읽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 문장들이 되게 어떤 뭐랄까 다듬어진 느낌? 되게 이렇게 막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뭐 가볍게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 되게 뭔가 연마해서 되게 다듬어서 쓴 느낌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한번 뭐 각자 이제 느낌을 나눴으니까 구체적인 뭐 구절이나 장면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나누면 9쪽에 첫 문단을 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읽어볼게요.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 없어진다.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다. 태양 아래 잘 익은 단감처럼 단단했던 지구가 당도를 잃고 물러지던 날들이 아주 먼 데서 형성된 기류가 이곳까지 흘러와 내게 영향을 주던 시간이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자꾸 내리던 시절이 말하자면 세계가 점점 싱거워지던 날들이 말이다.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첫 문장 이게 첫 문단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빠져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이 비 온다는 게 이 약간 지구라는 곳에 이 세상이라는 곳에 간을 약간 옅게 만들어주는 싱겁게 만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저는 첫 문단의 첫 문장 네. 소설은 첫 문장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 네. 여기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되게 좀 뭐랄까 확 와닿았어서 읽자마자 혹시 이 첫 문단을 보시고 한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제 작가님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첫 문단이 안 써져가지고 이제 쓰질 못하겠다. 일주일 동안 첫 문단만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만약에 처음에 첫 문단이 일필휘지로 이렇게 딱 써진다면 이건 대상을 받은 작품이니까 이 첫 문단의 어떤 수준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높아요. 진짜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다른 작품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문장이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체감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첫 문단이 써진다면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첫 문단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아마 이 첫 문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소재에 대한 연구와 분석과 감상과 영감을 받았을지 굉장히 좀 상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이 첫 문단이 잘 쓰여진 것 같다. 이런 혹시 그 예시나 뭐 증거 이런 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 문단도 이제 낭독을 해주셨으니까 첫 문단도 되게 괜찮은데 저는 지금 전자책이라 가지고 페이지 구성이 좀 달라요. 예. 저는 이제 제 거 전자책에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저는 두 번째 문단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 문단이 되게 좀 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바람의 움직임, 1000개의 잎사귀는 1000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1000개의 방향은 한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 나무답게 번식하고 나무답게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것이 나무다운 삶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종 내부에 오랫동안 새겨져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제
사실 뒤에 더 있는데 저는 이 문단까지가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오프닝 같은 느낌이라고 보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단편을 되게 오랜만에 읽는 거라서 오랜만에 이렇게 첫 문단 두 문단으로 이렇게 어떤 영감을 주게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 밑줄을 쳤고요. 1000개의 잎사귀는 1000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1000개의 방향은 1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 딱 읽기만 해도 명언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 와닿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문장을 기본적으로 잘 쓰신다. 김혜란 작가님이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한 가지 또 짚어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어미라 그럴까요? 제가 그 문장 서술어 이제 읽어볼게요. 첫 문단 아까 읽어드렸던 거에서 서술어만 읽어볼게요. 네. 맛없어진다, 있다, 있었다, 그다음에 날들이, 그다음에 시절이 말이다. 이렇게 가요. 네. 어미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읽겠으면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미가 이렇게 서술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어미만 좀 집중해서 보긴 했었는데 요 한번. 근데 이게 두 번째 문단도 보시면 장마가 졌다, 휴교령이 내렸다. 근데 나무만 봤다, 고목이었다,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서술어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이거 다르게 썼다는 거죠. 요런 테크닉, 요런 부분도 좀 봤었는데 요런 것도 이건 작가의 기본이겠지만 다른 작가들도 요런 부분에서도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 서술어를 다 다르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한사님은 어떠세요? 겹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소설에서는 이제 문장을 장식해야 되는 그런 좀 작가님들의 그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무심코 쓰다 보면 같은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지만 작가님들은 퇴고 과정에서 그걸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하려고 다시 퇴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인터넷 매체의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항상 이제 스트레이트 단신 기사를 쓸 때 항상 똑같은 종결어미로 어떤 예를 들어 정치 기사라면은 후보가 밝혔다, 후보가 발언했다, 선언했다, 말했다, 밝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용을 전달할 때는 더 단순 명료하고 좋을 때가 있지만 이제 소설의 분야에서는 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단어조차도 웬만하면 겹치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2번 쓰지 않으려고 소설 전체에서 그런 노력은 저는 이제 일단은 소설가 지망생으로서 네네. 이런 것들이 실전적인 테크닉이죠. 그렇죠. 저는 이거 공부하려고 읽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교과서예요. 이거 대상 받았네? 네. 나도 대상 받고 싶은데. 네.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그렇죠. 이런 거죠. 하나의 길잡이 같은 느낌. 그죠. 이분은 저의 선생님이에요. 지금 직접적 과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이제 문제집이고 교과서예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그 무수비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문학 단편을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등단 제도는 단편이 많이 이제 등단할 수 있는 통로 이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이 많죠. 그죠. 공모전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식의 그 글 쓰는 방법론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등단을 일단 하는 게 목표. 작은 목표? 큰 목표다. 그렇습니다. 소설 얘기를 또 해보죠. 네.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계속 다른 단어, 계속 다른 종결어미가 이제 문학가들 아니면 비평가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라이트한 독자로서 예. 보면은 좋아요. 계속 다른 말이 나오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넘어가는 게. 그런 단점이 있구나. 그건 생각도 못했네. 저는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머릿속에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오히려 이게 어쨌든 라이트하다 보니까 뭔가 양을 많이 읽고 싶은 욕심이 들잖아요. 나 예. 오늘 뭐 100쪽 읽었어. 약간 예.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오늘 많이 읽어야 10쪽. 오늘 내가 책을 잘 못 읽나? 글과는 나랑 안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또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는 건 라이트 노벨 막 이런 게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예, 아니면 맞아요. 판타지 소설, 뭐 무협 소설 많이들 읽잖아요. 예.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읽기 쉽게 써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진짜 저희 구성이 좋은 게요. 뭐 이제 거칠게 말해서 한삼님 같은 경우에는 좀 헤비 유저고 이제 레노입니다. 레노죠. 네. 레노. 다시 한번 레노입니다. 레노님 같은 경우에는 네. 라이트 유저예요. 라이터입니다. 저도 라이트 굳이 따지자면 라이트인데 저 전혀 헤비 아니에요. 저보다 상대적인 헤비. 상대적인 헤비. 약간의 네. 그 차이가 있다. 네. 약간 높으시다. 그러니까 중수, 하수. 중수. 그렇게 보세요. 저도 하수. 네. 그래서 이 구성이 선을 그어버리시네 여기. 구성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유저의 네.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아마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물론 헤비 분도 많이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있죠. 라이트도 많다.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견해인 것 같아요. 그냥 느끼신 대로 네네.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네. 이거 안 좋았어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생각이 되는 건 소설이 잘 쓰여졌다 못 쓰여졌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잘 쓰여진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잘 읽힌다. 그러니까 잘 읽히면 잘 쓰여진 거예요. 술술 넘어간다. 근데 참 잘 안 읽힌다 그랬죠.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생각을 해야 돼서 잘 안 읽힌다. 그렇죠. 한사님 같은 경우는 이 소설 자체가 잘 읽히셨나요? 잘 안 읽히죠. 저도 평소에 읽는 종류의 글들이 뭐 라이트한 소설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회과학 책 같은 걸 많이 읽게 되는데 사회과학 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어려워도 어떤 문장의 구성 같은 게 가독성을 최대한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읽을만 한 건데 지금 여기 나온 소설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고 많이 읽지 않는 소설들은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다른 액자에 끼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규격의 사각형 액자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마 그런 미술관이 있다면 아마 되게 빠른 속도로 쉽게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액자의 높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미술관이 꾸며져 있다면은 실제 미술관이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고 미술관에서 조금씩 더 머물면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이런 종류의 소설에서는 절묘한 비유 아닌가요? 액자 비유? 근데 저는 말 나온 김에 네. 진짜 궁금했던 건데요. 네. 이제부터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순서대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저는 이 소설은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단마다 칸을 이게 띄어놨어요. 다 띄어놨어요. 이렇게 빈 칸을. 다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붙여서 쓰거든요. 소설을 네. 붙여서 써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문단 하나하나를 띄어놨을까요? 이 빈 공간의 의미가 뭘까요?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잘 몰랐어요. 그래서 띄워져 있네라고 읽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글만 읽었으니까 그렇게 읽었는데 저는 뭐 글 읽기 바빠서 그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태고 과정도 오래 한 문장마다 다 한 것 같고 그럴 거야.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작가가 다 소중하니까 이 다음 문단도 소중하니까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초밥 먹고 락교를 먹는 것처럼
입의 맛을 다 아. 비우고 다시 봐달라 집중해서.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아들 같은 딸 같은 예. 소중한 문장들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후루룩 읽지 말고 네, 잠깐 쉬었다가 요 빈칸 네, 요 한 칸에 쉬었다가 읽어라.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이런 깊은 생각이 뜻이. 듭니다. 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설득력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 제가 소설을 읽을 때 네. 그 아마 여기에도 작가 노트가 들어 있을 텐데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잘 안 읽거든요. 소설만 읽어요. 아마 거기에는 혹시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있어요? 우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 이거 제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아니 그게 정답은 아니죠. 뭐. 작가님의 의도와 전혀 괜찮아요.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음, 혹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말해 볼까요? 예. 예, 저는 이걸 왜 띄워놨냐면은 이 문단마다의 나름의 이제 주제와 그 주제 문장이랄까요? 그런 거를 주제 문장, 주제 단어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문단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장마예요. 네, 장마고 두 번째 문단은 나무예요. 나무 비유가 쫙 나오죠. 네, 세 번째 문단은 아버지 무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문단은 뭐 어둠이라든지 냄새가 중요 단어 같아요. 이걸 붙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미묘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문단 다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끊어져 있는 절단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문단과 문단이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문단마다 각각의 주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자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연스럽게 이었으면은 좀 오히려 읽는데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띄어 쓴 것 같아요. 문단마다 다 달라요, 주제가.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읽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장면이 컷이 계속 바뀌어. 맞아요. 나는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을 또 보고 있고. 맞아요. 네. 그거죠. 또 읽기 어려웠던 이유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말한 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네네. 좀 내용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롭게 뭐 궁금하신거나 좀 주목됐던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 부분에 좋습니다. 한번. 제가 네. 이거를 읽으면서 네. 계속 끝까지 가져갔던 질문 중에 하나는 좋아요. 네 그렇게 약간 내용적인 질문은 아니고 네. 제가 또 이과생입니다. 이과생이긴 한데 중간에 이제 그 어머님이 네. 물을 받아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는데 봉투에다가 물을 받아놓는다고 나오거든요. 네. 봉투에 물을 받아서 봉투를 묶어서 어떻게 물을 저장해 놓지? 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봉투 묶으면 물이 새는데. 네, 이거 하면 당연히 흘러내려서 셀 텐데 어떻게 저장을 하지? 그걸 담아놓을 그릇이 있으면 맞네. 그릇에 물을 담아놓는 거지 왜 봉투에 담았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설정 오류인가?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솔직히 생각이- 그 생각했었어요. 아니 이게 실제 어떻게 담아놓지? 실제 네. 봉투를 아무리 세게 묶어도 물이 네. 새거든요. 새죠. 그 위로도 새지만 아래쪽에 그 부분으로도 새긴 새요. 네네. 뭐 네. 오래된 봉투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이런 크랙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살짝 계속 궁금했었어요. 아. 어떻게 그 장면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네.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까? 아. 이게 살짝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뭐 네. 작가분이 생각하신 그 아, 모습이 예. 또 있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네,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거 소설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스토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장마가 계속 내려요. 홍수가 났어요. 음흠. 그 아파트에서 이제 이 꼬마 아이, 이 남자 아이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그 성별도 안 나오죠. 저는 찾지는 못했는데 여자아이가 아닌가. 왜 난 남자아이로 생각했지? 솔직히 이 아이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전 남자아이로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난? 사실 저도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감정을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이겠구나. 내가 이해가 되면은.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왜 여자아이라고 이게 성별은 안 나오긴 해요. 일단 아이라는 개념도 저는 잘 못 잡고 어느 정도 성장한 여성이라고 봤는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재난 상황인데 네.
이제 보통 남자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떤 감상에 젖기보다 계속 문제 해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 소설 같은 분위기와 감상에 젖으려면은 여주인공이 저절로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충격인데요, 나름. 저는 사실 또 하나 갑자기 또 생각난 게 그 베란다를 열고 이제 용변을 봤다라는 거에서 또 오줌 넣었다. 네네 아까 사실 제가 여성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남성이 더 편하지 않을까 베란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기에는 맞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베란다 문이 결정적으로 남성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건 뭐 네, 안 나왔으니까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성도 용변을 볼 수 있죠. 네. 네. 아이일 수도 있고 좀 잘한 뭐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여기에 이 사춘기 다라는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네, 그러면 한 10대? 학교 10대 중반? 네. 맞아요. 학교 얘기도 나오고요. 학교 네. 휴교 뭐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가 그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둘이 갇혀 있죠. 다른 집은 다 쫓겨나고 다 다른 데로 이주하고 그 와중에 장마가 너무 오래 내려서 물이 넘칩니다. 네. 홍수가 거의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 그래서 지구가 다 물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 네, 네. 거의 한 달 넘게 내렸다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랑 둘이 버티다가 어머니는 중간에 돌아가시죠. 네.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미라처럼 이제 테이프로 꽁꽁 묶어서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뗏목 같은 거를 그 문짝을 뜯어서 뗏목을 만들고 어머니 이제 시신을 태워서 이동을 해요. 네. 이제 물에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구조되진 못하고 결국 이제 어머니는 중간에 이제 소실되고 네. 얘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골리앗 크레인을 보죠.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서 끝나요. 네. 이게 다죠. 그렇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일종의 재난물. 네. 그리고 재난물.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소년이 구조도 안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소년과 엄마 외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네. 뭐 개소리 중간에 좀 들리긴 하지만 다른 집에서 네.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네. 열린 결말. 이 결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후로 소년이 이 소년 어쨌든 이 아이가 구조됐을까요? 혹은 뭐 김혜란 작가님이 결말을 이렇게 내린 이유랄까? 그런 거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는 구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끝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구조가 되면 뭔가 희망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희망이죠. 네, 이 감정선을 계속 쭉 이어가고 거기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끝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조되면 무조건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근데 뭐 살아가면서 또 어떤 고난의 열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구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공이 계속 연거푸 어떤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물에 잠겨가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계속 시련을 겪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좌절한 상태인데 마지막에 가면 그래도 좀 기운을 차려요. 네.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예전에 했던 대화들 뭐 이런 걸 떠올리면서 또 어디로 이렇게 헤엄쳐서 가니까 또 생라면도 구하고 뭐 사이다도 찾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부모님이 도와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에 가면 부서졌던 멘탈이 좀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제 영화나 소설에서는 그 구조를 올 때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생존하는데 이거는 그 결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 단계 주인공이 계속 이 험난한 상황을 버틸 만한 정신적인 그런 구원을 좀 받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 결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신 승리해서 네. 이미 구원 받은 거다. 예.
맞네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뭔가 한 줄기 동아줄을 내려주고 끝낸. 맞아요. 네. 아니, 실제로 이 주인공이 중간에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생각했었죠. 하는데 결국 죽진 않고 그냥 버티잖아요. 어쨌든. 네. 좋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 노트에 얼핏 봤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굳이 이거를 이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라서 이렇게 썼대요.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은 구조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네, 한 달 정도의 장마가 있고 이렇게 뭐 건물이 다 침수될 정도면은. 근데 다 잠겼어요. 네네. 중간에 네. 이 아이가 네. 아무런 사람도 못 봐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배가 떠다닐 것 같은데 네. 배도 없어요. 네. 골리앗 크레인만 좀 보이는 상황,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겨우 다 죽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전 지구적인 재해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정도의 재난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구해낼 국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진짜 현실이라면. 그렇겠죠. 사실 이렇게 호우가 내리는 재난 상황이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 한두 달 전에 어떤 호우 사태에서 네. 어떤 터널에 갇힌 이제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터널 내에 차량이 막혔는데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네. 지하차도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녀가 죽었다. 있었죠. 예,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강남역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죠. 강남역 자주 잠겼어요, 그 동네. 예. 좀 낮잖아요. 신사역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네. 한 번 크게 잠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보니까 아니 도심 한복판 강남역이 이렇게 순식간에 물에 잠긴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때 죽을 뻔한,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 가진 않았지만 그런 공포를 느꼈어요. 내가 멋모르고 그냥 지하도로 들어갔다면 또 어떤 건물의 지하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뭐 차량 몇백 대가 침수됐다고 하는데 제가 멋모르고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면 이런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작가님이 많은 설정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인적이 뜸하고 개발을 하려고 뭐 준비하느라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고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아파트는 오로지 이 모녀 이렇게 두 가족만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작가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저는 구체적인 문장을 또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11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돈을 세는 사람, 현수막을 거는 사람, 카메라를 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 아파트에 그 외지인들이 어지럽게 드나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열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특이한 지점이 왜냐면요. 다른 작가, 다른 기사였으면 이걸 어떻게 썼겠냐면 카메라를 든 사람은 기자, 기도하는 사람은 운동가, 사회 운동가,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은 경찰이겠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명사로. 그런데 카메라를 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사람으로 다 끝나고 뭔가 그 행위, 카메라를 들거나 기도하는 행위로 저는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장의 테크닉이죠. 낯설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이거를 보는 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직업이란 명사를 제대로 모르지. 네네. 그러네요. 특정하지 않는. 네. 갑자기 지금 전율이 왔어. 네. 이분은 깨어 있는 분이다. 레노님 대단하다. 저 진짜 그게 더 지금 저의 설명보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아이니까. 네네. 아이라서. 라이트 않았을까? 라이트하지 않으신데요? 헤비하신데요? 아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르죠 기자를.
그래서 이 문장이 좋았고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아파트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장마 얘기 한참 나오다가 이제 아파트 얘기로 방향이 트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장이에요. 국토개발 열풍을 따라 단기간에 막 지어졌지만 다들 아파트란 원래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았단다. 배운 것 가진 것 없이 오직 용접 기술로만 돈을 모은 아버지는 그곳에 입주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기형적 외관이며 좁은 평수는 상관없이 사는 내내 크게 안도하셨다. 이게요. 네. 이 아버지만의 특수한 감정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보편적인 그 감정을 서술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뭐 국토개발 열풍을 따라서 단기간에 막 지어진 그 아파트가 원래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네. 아파트 입주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죠. 아파트가 좋은 거였잖아요. 그때는 네. 주택보다도 실제. 신식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형적 외관이며 좁은 평수 상관없이 사는 내내 크게 안도하셨다. 이게요. 저는 좋은 소설에는 어떤 거라 보냐면 어떤 특수한 뭐 감정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지만 아파트 얘기를 할 때 이런 보편적인 대한민국에 제가 장담하기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의 한 50대 이상의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 뭐 혹은 할아버지들도 이 문장을 딱 읽으셨으면 읽을 때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보편성, 보편적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그래서 좋았다고 봅니다. 네네.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전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네.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싶고, 근데 이게 이렇게 쓰려면 근데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 이렇게 느꼈던 거를 저희는 세대차가 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이런 보편적인 감정, 생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똑같은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맥락으로 써봤다 봐요.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시대적 배경, 예. 부모님 세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젊은 세대에서 이걸 보기에는 왜 이렇게 흉물 취급받고 오래된 아파트 그냥 어떻게든 버리고 떠나지, 떠날 궁리를 하지, 왜 못 버리고 저렇게 버티지? 이제 실제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예. 그 재개발하는 그쵸. 것을 가로막는 이제 어떤 마을 주민들을 이제 뉴스에서 뭐 매번 다르죠. 그 사람의 생존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중요한 개발을 가로막는 존재처럼 표현을 하고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입주했을 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고 내 집. 예, 앞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갈 공간으로 믿고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불과 20년 사이에 그게 변했을 때 그들의 느끼는 당혹감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 거죠. 예. 또 여기서 이주비도 저 다른 데를 이주할 수 있는 다른 집에 살 만한 돈을 안 줬다. 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빠지면 그냥 가버리면 무조건 손해인데 네.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 처지가.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이제 이런 배경 설명을 하는 걸 보고서 이게 2011년이잖아요. 10년 전. 네네, 2011년이고 또 뒤에 Y구청 이런 게 나와요. 예, 나오죠. 물론 그게 의미 없이 쓴 알파벳일 수 있겠지만 약간 용산 얘기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을 찾아봤어요. 몇 년도일까? 2009년이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인 농성 찾아봤어요. 쌍용차 노조 크레인 농성 그게 200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약간 보고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설득력 있어요.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겠죠. 네. 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강산 아파트에 들어온 건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근데 사실 이제 막 지어졌을 때 들어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 20여 년 만에 흉물 취급을 받는다. 이제 이거는 사실 조금 현실하고 다른 보통 아파트를 지금 보면은 5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20몇 년 만에 이렇게 된다고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맥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용산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짧은 시간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좀 더 찾아보고 싶다. 네. 작가랑 인터뷰를 해보면서 물어보고 싶다. 왜 20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그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제가 생각했던 이 공간이 있을 거예요. 상상했던 공간. 있겠죠. 네, 그 공간은 제가 TV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책보다. 좋아요. 네, 그런데 책은 좀 라이트하고 TV는 조금 헤비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느낌의 아파트를 본 게 그 무한도전에서 약간 그 뭐였지? 돈가방을 갖고 튀어란가? 그 편에서 나온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스위트홈을 찍었던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회현동 시민 아파트라는 곳이 촬영지였더라고요. 회현동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남대문 쪽. 네. 네. 회현 시민 아파트. 남산 아래쪽에 있는 남대문 쪽 그쪽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런데 그것도 그랬고 예전에 유명했던 아파트들 약간 뭐 와우 아파트라든가 붕괴 사고가 있었던 와우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한 60년대 70년대 이 정도의 건축이 돼서 이제 그런 게 뭐 지금은 이제 한 50년 정도 된 거죠. 50년 정도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20년 만에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한 70년대에 지어져서 한 90년대 중반 정도를 작가가 설정을 하고 이거의 모티브를 얻은 건 2009년의 용산 참사 사건이라든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네요. 네네. 딱 그 회현 시민 아파트가 엄청 떠오르더라고요. 이 그 약간 스위트홈의 배경 이런 느낌. 좋습니다. 저도 스위트홈 보면서 네네. 어떻게 이런 구조의 아파트가 있지?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아파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이 요즘 또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 중요해요 요즘. 이 소설의 장마가 아파트 중요하죠. 중요하죠. 삶의 공간인데. 공간인데. 근데 다른 얘기도 좀 한번 재밌어요. 네. 네. 혹시 뭐 다른 아파트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여기 또 보다 보면은 주담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죠? 주택담보대출. 줄임말이었구나. 네. 부동산 중요합니다. 주택담보.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내 집인데, 물론 여기가 서울이다라는 배경은 안 나오지만 온전한 내 집을 은행 빚이 없이 갖고 있는데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것도 좀 근데 아버지 직업이 지금 용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기계공인데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가정주부 같기도 하고요. 네. 아버지의 벌이만으로 네. 사는데 좀 가난한 것 같고 아버지 얘기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면 네.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17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묘사인데요. 다만 아무도 없는 고공 크레인 위에서 핫둘 팔 벌려 뛰기를 하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등배 운동을 하고 노젓기를 하고 토끼띠을 뛰었을 아버지를 떠올리면 지금도 몹시 가슴이 아프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도 체조를 하고 계셨고 체불 임금 시위를 건설 현장에서 벌였대요. 네. 그런데 이런 체조를 하셨다는 거죠. 너무 추워서. 네. 근데 이 장면도 좀 아련한 가슴이 아픈 좀 장면이지 않나. 아버지에 관련된 추억.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묘사가 네.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도시 건설 현장에 나가 아파트를 지었다. 공사장 한쪽에 쭈그려 앉아 뭐 이렇게 나오고 40m 타워 크레인에 올랐다 실족하셨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시대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것 현재라면은 이제 그냥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쉽게 죽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네. 네, 예전보다 뭐 아직도 있지만 네. 네. 근데 예전에 한창 건설업 활발하고 막 7,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건설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었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뭔가 아버지의 죽음을 좀 헛되고 어처구니없고 약간 속된 말로 약간 개죽음처럼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좋게 표현하려고 했다면은 정말 어떤 아파트를 열심히 짓다가 뭐 사고사로 죽었고 뭐 또 건설사에서도 뭐 돈을 물어줬다 유가족에게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처럼 네. 그리고 그것도 일하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실족했다 또 체조했다 이런 부분 농성 중에 실족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저도 와닿는 게요. 같은 상황을 표현하더라도 어떤 단어와 어떤 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질감이랄까요? 그 느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애처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말 그대로 개죽음인 거죠. 아니 시위하다가 하필 또 체조하고 계셨는데 떨어져 돌아가셨다. 얼마나 체조하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그 작가의 상상, 아이의 상상, 네, 그러지 않았을까? 네네. 아무튼 시위했는데 뭐 좋은 일 하시다가 허탈하죠.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졌고 아마 어머니가 그냥 아직 어린애고 자세히 얘기를 안 한 게 아닐까. 그럴지도 어머니는 몰라요. 알고 계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닐까. 맞아요. 네. 또 문장을 또 읽어보면요. 네. 이제 동그라미 얘기도 나옵니다. 동그라미 얘기 너무 어렵나? 눅눅한 방바닥에 누워 지구의 살갗 위로 번져나가는 무수한 동심원의 무늬를 그려봤다. 이건 이제 물방울 얘기인데 네.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들. 오래전에도 그보다 한참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졌을 동그라미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동성을 허락하고 우리의 피동성을 명령하며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이 동그라미 뭐 어떠셨나요? 왜 굳이 동그라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그냥 보고 넘어갔습니다. 할 말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그냥 뭐 비가 오는구나.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네. 묘사를 하니까 궁금했던 거고요. 네네네. 근데 모든 것에 의미를 달 필요 없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대변 소변 싸는 얘기 나오죠. 19쪽에. 네. 변기 속 구멍을 타고 회오리쳐 사라지는 오물을 보고 있을 때면 새삼 물에 잠긴 도시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곳인지 그려졌다. 인간이 지상에 이룩한 것과 지하에 배설한 것이 함께 엉키는 곳. 짐승의 사체와 사람 송장은 물론 잠들어 있던 망자들의 넋마저 흔들어 뒤섞어 버리는 곳. 그런 곳이라면 결코 빠지지도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묘사도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홍수가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간 세계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오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곳인지 이런 묘사 좋았고요. 이 장면을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눈으로 보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물난리가 그 반지하방에 난리가 나죠. 침수가 되죠 이렇게. 네. 물이 진짜 흙탕물 시커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변기 위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맞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 굉장히 익숙한 일인 듯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눌 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더 사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해볼까요? 네. 줄을 많이 쳤어요. 뭐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다. 뭐 빗줄기가 잦아드는가 싶으면 얼마안가 벼락이 쳤다. 구름이 가벼워졌다 싶으면 어느새 폭풍이 왔다.
자연은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이고자 했다. 예상하지 말라는 듯 예고도 준비도 설명도 말며 납작 엎드려 있으라는 듯 내 조상들이 했던 것을 너희도 하라는 듯 난폭하게 굴었다. 자연, 뭐 장마, 비에 대한 묘사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전 되게 탁월하다 생각했어요. 이거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 자연의 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잘한 부분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게 예. 이제 그런 비에 대해서 얘기가 초반부에 약간 중반으로 넘어가기 전쯤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살짝 지루해졌었어요. 너무 묘사가 많다. 네. 계속 비 얘기만 하니까 도대체 다음 상황은 언제 나오는 거지? 어떤 뭐 그러니까 인물의 액션이나 네. 그게 있어 사건이 터지면 좋겠는데 묘사만 하고 있어. 네, 이게 약간 그 자극에 길들여진 약간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근데 들기도 되게 하고. 중요한 네.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묘사만 자꾸 하면 지루해진다 소설이. 네, 약간 그랬었어요. 네. 한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묘사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진다는 의견이세요? 사실 지루한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비에 대한 폭우가 내리는 거에 대한 묘사는 엄청 길지만 주인공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비가 오니까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주인공도 우리도 계속 그 폭우가 내리는 걸 감상하게 되는 그 상황이 맞아. 되게 힘들어요. 네. 네.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장마를 우리가 그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계속 보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내가 장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리얼하기도 하지만 좀 지루한 느낌도 있는. 네,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비 오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네. 지루하거든요, 솔직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묘사가. 네. 근데 묘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작가 입장에서는 좀 리얼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 어머니의 심정도 궁금해요. 솔직히 네. 이 소설은 그 아이의 시점에서 다 쓰여졌잖아요. 네. 아이의 독백처럼. 네. 근데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아이가 보는 거니까 그렇죠.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장마가 절정으로 치닫던 날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5쪽.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혹시 내가 무서울까봐 무서워하고 있을까봐 찾아온 거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어머니는 불현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버지가 죽었잖니. 이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계속 뭐랄까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 같고 장마 어찌할 수 없는 장마 속에서 이게 어머니 심정이 좀 뭐랄까 공감이 되시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이 사건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었잖니 한 다음에 어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한 손에 칼을 쥐고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그 싸나웠던 물봉지들 다 터트려요. 다 터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머니를 껴안고 그런 거죠. 네. 이런 장면 혹시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고 입을 벌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길고 큰 울음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뒤에서 계속 안고 있었다. 어머니는 몸속에 든 물을 전부 빼내려는 듯 몸부림쳤다. 저는 어머니가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지만 말은 혹시 너 무섭지 않니? 나한테 좀 의지를 해봐라고 했는데 자꾸 들어가서 잘하고 하니까 나 필요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장면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퓨즈가 나가면서 약간 멘탈이 밭에서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내 남편이 있었다면은 맞아요. 남편에게 의지를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대화도 하고 의지도 하고 이런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네. 그리고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신데 인슐린도 못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물을 터트린 건 한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읽긴 했지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입을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레노님이 레노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지금 좀 깨달았고 아무래도 이제 버텨보려고 비닐봉지에 물을 그렇게 담아놨던 건데 맞아요. 그걸 터뜨렸다는 거는 진짜 그만큼 좌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까 왜 통이 아니라 비닐봉투에 담아놨을까 미리 그때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작가님은 이걸 연출하고 싶어서 비닐을 설정한 거 아닌가. 연출자의 의도. 이게 있어야 칼로 찌를 수 있으니까 네. 대하면 칼로 못 찌르니까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엎어야 되니까 그럼 또 힘이 세야 되거든요. 물 들어있는 통 되게 무거워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엄청 무거워요. 맞아요. 네. 그 연결되네요. 아니 오늘은 진짜 주인공은 레논님이에요. 모든 것들을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지금. 라이트 유저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이 소설이 아이의 입장에서 써졌어요. 끝까지 읽어보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조됐는지 안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다 읽어보고 나서 이거는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회고담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 장마가 났는데 그때 이랬지 그거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아까 이제 네. 말씀해주셨던 그 뭐였지 무슨 아파트에 들어와서 뭐 이게 뭐 강산 아파트였고 그때는 뭐 엄청 뭐 대단한 일이었고 이거를 그 사춘기의 소녀가 맞아.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아이의 말이 아니에요. 전혀 사춘기의 그 10대가 말하는 그런 단어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뭐 되게 성숙한 어른의 문장이거든요. 이 아무리 애늙은이어도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는. 네. 근데 또 중간중간 보면 굉장히 아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성인이 된 이제 그 과거의 소년 혹은 소녀였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성인의 심정으로 대변하기보다는 지금 그냥 그 당시에 부모님의 행동들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생각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썼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인이 돼서 회고 형식으로 쓴 거라면 구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피엔딩인 거죠. 알고 보니 구조되었다. 쓰진 않았지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작가가 이 소설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뭐랄까 주제랄까, 뭐 의도, 뭐 독자인데 어떤 걸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썼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굳이 이런 장마를 연출을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이 혼자 살아남아서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썼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09년에 뭐 용산 참사라든가 이 쌍용차 노조 뭐 시위 그 중에서도 뭐 희생자가 나왔고 그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양쪽 입장이 팽배했었어요. 뭐 그거를 진압하는 게 옳다. 그 진압을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팽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작가분은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그런 피해자나 희생자 쪽에 뭐 피해자라고 뭐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가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희생됐던 희생자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의 장마를 설정을 한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짜 장마가 오는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죽음의 냄새가 저기압이잖아요. 일단 비가 오니까 가라앉고 맞아요. 어둡고. 한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포레스트 검프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은 이제 몸은 성인이지만 항상 아이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 시대적 배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냥 아이의 심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뭐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이처럼 단순 명료하게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이도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 죽은 건지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개죽음처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용산 참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 문제로 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시점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이 장마에서도 그냥 아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무심하게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랑 약간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이게 무심하게 보여주는 게 포인트네요. 네. 힘을 실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보여주는데 그걸 독자들이 느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문장이 좋았어요. 네. 아까 뭐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부터 해서 네. 진짜 문장 이거 필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설 자체가 문장 자체로도 너무 잘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밑줄 친 거 절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보통 뭐 다른 데 봐도 교수님 이제 뭐 강의하는 거 봐도 네. 뭐 한 100쪽짜리 책을 한 5쪽만 하고 끝내버리고 뒤에는 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운이 남는다. 좋습니다. 사실 준비해온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저는. 진짜요? 네. 어떤 저는 거죠? 약간 가상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한번 아버지 역할은 예. 누가 어울릴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저는 또 이제 TV에 헤비 TV러기 때문에 좋아요. 얘기 너무 궁금해요. 약간 드라마처럼 예. 한다면은 약간 아버지는 안내상 씨가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좀 말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 네. 하지만 내 아이에겐 좀 따뜻하고. 약간 항상 활동성 넘치지만 뭔가 찌들어 있고 좀 마르고 뭔가 되게 건강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럼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안내상 씨를 한번 캐스팅을 해봤고요. 네. 어머니로는 이제 김선영 배우를 한번 캐스팅해봤습니다. 제가 누군지 그 모르겠네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그 이제 박보검이 그 최택이라는 프로 기사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네. 나중에 찾아볼게요. 시간 알겠습니다. 관계상 그 캐스팅만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김선영 배우 네, 그리고 좋습니다. 나로 나오는 친구는 솔직히 제가 아역들은 잘 몰라서 그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느낌만 보자면 약간 유연석 배우가 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